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황희찬이 잘츠부르크와 국가대표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은 홀란드와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황희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잘츠부르크는 황희찬과 홀란드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주요한 공격 루트로 활용합니다. 과감하게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주고 상대 중앙 수비수와 공격수들의 볼경합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서 황희찬과 홀란드가 수비수와의 볼경합을 이겨낸다면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비수가 볼을 잡더라도 황희찬과 홀란드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아내거나 상대 수비수가 압박을 받으면서 불안한 볼 처리가 나오면 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세컨볼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좌우 측면에 위치하는 소보슬라이와 미나미노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들 밑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황희찬과 홀란드의 저돌적인 움직임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황희찬은 수비 뒷공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황희찬의 움직임에 맞춰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황희찬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황희찬의 움직임은 잘츠부르크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희찬의 저돌적인 움직임은 상대 수비수를 압박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황희찬이 상대 수비수를 압박하면서 볼을 빼앗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황희찬이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가 불안하게 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황희찬의 또 다른 장점은 측면 지역으로 폭넓게 움직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희찬이 측면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가면 그 공간으로 홀란드나 미나미노 혹은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황희찬이 경기 내내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 지속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황희찬이 측면으로 빠르게 뛰어나갈 때 상대 중앙 수비수가 황희찬을 따라서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순간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황희찬이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 상대 중앙 수비수가 황희찬을 커버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홀란드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측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황희찬의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은 자신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살려서 최전방과 측면 지역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황희찬이 90분 내내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경기장을 폭넓게 돌아다니는 황희찬을 상대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상대 수비에는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경기 기록에 있어서도 황희찬은 11경기에서 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츠부르크와 다르게 국가대표팀에서 황희찬은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황희찬은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잘츠부르크에서의 역할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벤투 또한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가 자유롭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선호하기 때문에 벤투는 이처럼 황희찬을 비롯해서 손흥민, 황의조, 남태희, 권창훈, 이재성처럼 공격 라인의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 황희찬이 측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장면처럼 황의조가 측면으로 움직이고 황희찬이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순간적으로 자리가 바뀌는 장면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과 황희찬의 자리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황희찬이 측면에 배치될 때 아쉬운 점은 황희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희찬은 측면 공격수 그리고 3백을 사용할 때는 윙백처럼 기용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수비 상황에서는 측면 수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수비 상황에서 황희찬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면 반대로 공격을 시작할 때 황희찬이 그만큼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츠부르크에서는 황희찬이 최전방에 위치하다가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잘츠부르크와 국가대표팀에서 황희찬이 공격을 시작하는 위치 자체에 굉장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국가대표팀에서는 최전방으로 달려나가는 황희찬의 저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와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은 최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뀔 때 언제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잘츠부르크는 이러한 황희찬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에서 황희찬은 측면 수비에 가담하기 위해서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위해서 낮은 위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이 수비에 성공했을 때 황희찬은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격을 시작할 때 황희찬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황희찬이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만큼 공격이 전개될 때 볼을 몰고 전진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황희찬이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춘 선수가 아니라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황희찬은 세밀한 플레이에 큰 강점을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황희찬을 압박할 때 침착하게 볼을 소유하거나 유연하게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볼을 빼앗길 때가 많은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공격을 시작할 때 황희찬이 측면에서 볼을 몰고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황희찬이 볼 소유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황희찬이 잘츠부르크와 국가대표팀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포지션상으로는 잘츠부르크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되는 것과 달리 국가대표팀에서는 측면 공격수로 배치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황희찬의 플레이를 살펴봤을 때는 잘츠부르크에서는 수비 뒷공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국가대표팀에서는 좀 더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자주 나오기 어렵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희찬이라는 선수 자체가 저돌적인 플레이에는 강점이 있지만 세밀한 플레이는 부족하다는 확실한 장단점을 가진 선수인 만큼 잘츠부르크와 국가대표팀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는 황희찬이 경기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의 차이로 연결될 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황희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황희찬이 벤투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기만 한다면 황희찬의 몸 상태가 좋은 만큼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